자, 이 균형 자체가 그 동맥에서 밖으로 보내고 안쪽으로 간질액에서 정맥 구실을 하게끔 혈액 안으로 물질을 보내는 이 균형 자체가 깨지게 되면은 손발이 붓게 되는 부종이 생겨나게 팅팅 부어버리는. 이게 퉁퉁 붓는다는 게 간질액에 물이 차서 그렇게 돼요. 간질액에 물이 찬다는, 왜 간질액에 물이 찰까? 삼투압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삼투압이 피가 제대로 짜야, 그러니까 너무 싱겁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퉁퉁 부어. 그거는 좀 거짓말이고, 예, 간절에게 충분한 삼투압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혈액 안에 뭔가가 용질이 영양분이 제대로 많이 들어 있어야 삼투압이 제대로 원활하게 구동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영양실조가 의외로 영양실조라는 혈액에 돌아가는데 영양분이 혈액 안에서 제대로 발견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간질학에서 뭐 저쪽이나 이쪽이나 대충 비슷하네. 짠도가 그러면 물이 왜 들어가 그걸로. 그래서 물이 거기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팅팅 붓게 되는. 또 심장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 순환이 안 되고 해서 그러한 또 삼투압과 이 혈압의 이 균형을 또 제대로 못 이루게 되기 때문에 또 역시 부종이라는 결과를 물론 이 부종이 심각한 단계 부종은 말기 암 환자들이 주로 전부들 다 흔하게 겪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건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무엇인가 붓는다, 부종이라는 형태로 팔다리가 붓게 된다 하면은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생각되는 원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란 얘기죠. 심장이 원활하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아니면 혈액 자체가 짜지 않은 거지. 또 이건 매우 드문 현상이긴 하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옛날에 흔히 발견이 됐던 기생충이 우리 혈액은 나중에 면역계에서 보겠지만 림프계하고 두 군데에서 혈관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통로가. 그러니까 림프관을 돌던 액체가 사실은 혈관을 다시 따라 들어와서 돌고 그 림프액과 혈액 자체의 그 액체는 근본적으로 간질액이 보충을 해주고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림프계와 이 혈관 사이의 연결 부위를 기생충이 들어가다가 막혀가지고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 막혀가지고서 더 이상 순환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그러니까 혈관과 림프관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쪽에서 이 간질액으로서 그 공간을 계속 차지하고 이게 팅팅 붓게 되는 그 붓는 정도가 심지어 너무 끔찍해서 여기 안 나왔네. 엘레펜티에시즘으로 내가 보통 보여주는데 워낙 끔찍한 코끼리 다리처럼 그래서 병명 자체가 엘레펜티에이시스라고 해서 다리가 진짜 코끼리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서 팅팅. 이걸 내가 왜 사진을 빼먹었지? 이것은 지금 림프관과 혈관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두 부위를 같이 밀접하게 돌아다니다가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그거를 빼먹었네. 부종. 뭐 그렇다 치고 보통 그 그림이 일반 생물학 책에 꽤 많이 등장을 했던 그 엘레판티에이시스라고 해서 그 기생충에 의한 다리가 팅팅 붓는 끔찍한 코끼리 다리도 아니지 심지어 어떤 고목나무가 이렇게 팅팅 부어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그것을 항상 그 그림을 보여줄 때 이 책에서 일반 생물학 교과서 전부 다 저쪽 서양 쪽 사람들이 만든 책이지 전부 아프리카 흑인들만 보여주는 거라
엘레판티에이시스는 그 사람들만 걸린 건 아니거든 사실. 백인도 그래서 일부러 엘레판티에이시스 걸린 거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와서 보여줬었는데 그게 어디 갔지? 누가 삭제시켰지? anyway, 예, 그런 식으로 부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일단 순환계의 구성, 심장, 혈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겠어? 일반 생물학인데. 교양으로서 일반 생물학에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안쪽을 더 파고 들어가서 혈관을 해부를 해서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액은 무엇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단계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왔다고 봐야 되겠지, 그럼? 그래서 액체라고 하지만 그 피는 엄청나게 빨간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그 액체 안에는 뭐가 도대체 있길래 할 때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물이 물론 대부분이고 혈액이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물인데 그 물 안에 담겨져 있는 일단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있는 그러니까 세포 성분이 여기 이렇게 이만큼이 있고 그 세포 성분을 뺀 순수 액체, 녹아있는 전해질과 그런 액체들, 단백질, 뭐 그런 것들을 혈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안에 들어있는 혈액세포들, 적혈구와 백혈구. 걔네들은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걔네들은 밑에 딱, 침전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침전시키고 위에 뜨는, 그때는 이제 노리끼리한 액체만 뜨지. 그것을 담가다가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또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왼쪽에 있는 혈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보면 그냥 이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온들은 전부 다 전해질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온들인데,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는 이온들인데, 뭐 이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외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이고, 어쨌든 우리에게 매우 흔한 친숙한 그런 이온들이잖아요. 소디움, 포타슘, 칼슘, 매그네슘, 그다음에 염소, 그다음에 카보네이트, 중탄산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도대체 문제는 왜 여기 있느냐라는 거지. 일단 중요한 점은 이들이 혈액 안에 녹아 있음으로 해서 삼투압을 이제 일으키는데 이들이 큰 역할을 하겠죠. 이들의 농도가 높아지면 바깥쪽에서 물이 많이 들어오겠지. 그런 삼투의 평형을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 요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pH 완충작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나보다 더 잘 알겠지. 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삼투 평형을 유지하니까 당연히 간질에게 농도 유지를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또 하나는 이 이온들 중에서도 특히 요 칼슘, 매그네슘 따위의 2가짜리 이온들은 이들의 좀 더 큰 역할은 사실은 혈액 안에 녹아있는 많은 효소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이런 금속이온들을 결합을 해야만 그때서야 제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심지어 혈액의 그 터줏대감인 그 히모글로빈만 해도 2가짜리 철 이온이 결합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기능을 못 하잖아요. 헤모글로빈의 기능은 뭐예요? 산소 운반이잖아요. 산소 운반을 철분 없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하는 것처럼 많은 단백질들이 그러한 금속 이온과의 어떤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제대로 구조를 유지를 함으로써 기능을 항상 생김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온들은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온 말고 또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여러 단백질들이 있겠으나 그 단백질들 중에서도 그런 관광객 단백질, 투어리스트 단백질 말고 그냥 지나갈 뿐이고 혈액을 이용해서 항상 거기서 상주해 있는 터줏대감 단백질들 3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물론 이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매우 유명한 알부민, 무슨 알부민 주사, 영양제 주사로 생각하고 많이 맞잖아요. 알부민 주사. 근데 알부민은 무슨 우리에게 영양을 가져다 주는 건 절대 아니고, 혈액에 잘, 엄청나게 많이 흔해 빠진 혈액 안에서 볼 수 있는 단백질이에요, 알부민이. 얘가 뭐냐면,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간에서 만들어가지고 혈액 속에다가 그냥 내팽개치긴 혈액에 유기된 불쌍한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역할은 알부민이 단백질이면서도 특이한 점이 보통 단백질들은 삼투 평형을 유지하는데 그다지 참여를 안 하잖아요. 내가 굳이 단백질이나 됐는데 굳이 이런 삼투 농도 조절하는데 내가 여기 끼어들어야 되겠어? 저 아래 것들 이온들 보고 시켜 하라 그래.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알부민은 매우 특이하게도 이 삼투 평형 유지하는데 왜? 그만큼 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친수성이 강해요. 그래서 물에 아주 잘 녹는 거지.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물에 녹아 있으면서 물에서 여러 가지 삼투 평형을 유지하는데 그냥 뭐 이바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알부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은 알부민이 이 혈액 속에 녹아 있어가지고서 무엇을 기여를 하냐면은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양소들이 전부, 혈액은 아까 봤듯이 거의 대부분이 물이잖아. 근데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영양소들 중에서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이 매우 많을 거 아니에요. 지질 성분의 물질들. 얘네들 어떻게 하지? 물에 잘 안 녹잖아요.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뭐 물하고는 죽어도 같이 안 지내겠다고 막 생 난리인데 얘를 그냥 억지로 혈액에 태워가지고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정말 골치 아플 거 아니야. 이럴 때 알부민이 등장을. 이러니까 오빠가 내 데려다 줄게. 하고 왜? 친수성이잖아. 친수성 단백질이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단백질이니까 친수성이긴 하지만 소수성인 그런 물에 잘 녹지 않는 부위와 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수성 부위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콜레스테롤 운반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LDL 얘기가 곧 나올 텐데 LDL은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탄생된 하나의 구조적인 산물이고 그래서 이 알부민은 혈액 속에서 소수성인 영양소 또는 호르몬 같은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것들도 사실 만들어져서 혈액 속을 통과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지질인데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같은 계통의 얘네들이 혈액 속을 잘 뚫고 도망갈 때는 알부민의 도움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이거 금방 나오네요. 알부민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지질을 수송을 한다. 여기에 있어서. 그럼 두 번째는 피브리노겐, 영어로 파이브리노전으로 발음이 되는 피브리노겐. 지난번에 뭐 이상한 이런 겐으로 끝나는 또 하나의 단백질이 하나 있었죠? 노겐. 노캔이 아니라 노겐. 자이모전 기억나요? 자이모겐이라고 독일식으로 발음을 주로 한국에서는 하는데 자이모전이 뭐였지? 그 자이모전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서 소화를 다룰 때 우리가 펩시노전 한국말로 펩시노겐을 다뤘어. 뭐였지 이게? 비활성화된 상태였잖아. 얘가 제대로 된 역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되기 위해서는 뭘로 변해야 돼? 펩신으로 변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자이모전의 정의였잖아. 원래 상태에서 비활성화된 상태로 준비 상태에 있다가 실제로 일을 벌일 상태가 되면 활성화되는. 그런데 이름을 공통적으로 보통 그럴 때 이 끝에 노겐을 붙여가지고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브리노전 비활성화된 상태예요. 혈액 응고의 그러니까 혈액 안에 이 단백질은 혈액 응고를 수행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비활성화된 상태지. 얘가 활성화가 되면 파이브리노전 글씨가 왜 이래? 비활성화된 이
파이브리노전이 활성화된 상태로 변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파이브린, 한국말로 피브린. 이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피브린. 파이브린이라는 요 단백질이 돼서 얘가 되면 이제 얘는 무서운 애가 되는 거지. 혈액을 응고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혈액에 상주하는데 이 활성화된 상태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전부 얼음덩어리처럼 그냥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비활성화된 상태로 평상시에는 이런 비활성화된 자이머전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실제로 혈액 응고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딱 떨어지면 이제 이들이 갑자기 탈바꿈을 해가지고서 파이브린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변신은 뭔가 하나 뚝 잘려나가면서 변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 있을 때 그 단백질의 어느 한 부위가 잘려나가서 드디어 비로소 비활성한 활성 부위가 노출이 되는 거지. 활성 부위를 덮개로 누가 가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칼집에 비유를 한 것이 지난번에 그 펩시노전도 칼집에 넣어놓고 있는 비활성된 상태에 있다가 제대로 쓸 때만 칼집에서 꺼내가지고서 이제 이 시퍼런 칼날을 마구 휘두르게 되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리노전은 이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전구체로서 실제로 파이브린이 되었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 혈액 응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론 당연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백질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다 필요가 서로 다른 이유가 있죠. 또 하나는 항상 순찰을 도는 방범대원들처럼 그러니까 항체를 좀 더 공식적으로 항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단백질을 공식적으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면역 글로뷸린이라고 하는 것이 항체 영어로 이뮤노글로뷸린 그게 항체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항체라고 하는 단백질의 공식적인 이름 면역 글로뷸린입니다. 이들은 어떤 외부의 물질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와 다른 너 좀 뭔가 낯설다 우리와 다른 무언가로 인식을 해가지고서 그들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비활성화시키는 게 이 항체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우리 피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뭐 없나 하고 하다가 뭐 이상한 게 있으면 잡아봐서 이렇게 딱 잡아 붙들고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방어 기작을 이제 제공을 해주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혈액을 이용해서 운반이 되는 물질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야 뭐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지만 뭐 웃기는 얘기죠. 여러 가지들이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거 정도는 충분히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혈장에 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이 났으면 세포, 혈액에 존재하는 세포들은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개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단위가 1 마이크로리터당 몇 개가 있느냐라는 단위로 표기를 만약에 한다면 적혈구는 이렇게 1 마이크로리터당 1 마이크로리터는 이게 한 방울인데 파이펫으로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1 마이크로인데 여기에 세상에 어머나 500에서 600만 개 적혈구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도대체 말이 돼? 도대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적혈구가 혈액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산소 필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고 백혈구는 반면에 개수는 매우 풍부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들이 백혈구의 단은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6개, 5개, 5개 종류의 백혈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류는 많으나 전체적인 이 개수는 혈액에 존재하는 백혈구의 개수는 적혈구에 비교하면 세상에 이거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적은 숫자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백혈구는 이 혈액이 자기의 본거지가 아니거든. 림프, 림프계가 백혈구들이 원래 자기가 훨씬 더 편하게 여기는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그쪽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는 다녀야 되지.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백혈구들이 또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이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포가 아니라 세포의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세포의 겉껍질이 떨어져 나와가지고서 마치 비듬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와가지고서 그런데 그 우리 혈소판을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건강 수치에 연관 지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단 혈소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전어질이야. 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전부 그러니까 혈액 응고를 위해서 아까 얘기한 피브리노겐도 혈액에 존재하고 단백질로서 그다음에 이 혈소판은 단백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일종의 세포의 일정의 일부분이었으니까 이 역시 혈액 응고의 일익을 담당하는 유기적으로 둘이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전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산소 자체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운반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피는 왜 붉은색일까는 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철이 녹이 슬게 되면 빨갛게 되잖아요. 녹슨 철이 그러니까 철이 녹슨다는 얘기는 철이 산화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철이 여기에 들어가야만 돼. 근데 그 철이 무슨 기능을 하냐 하면은 철이 산소와 결합을 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결합한 상태로 산소를 운반을 하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녹이 쓰는 거지. 헤모글로빈은 녹슨 헤모글로빈이 되는 겁니다.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가 된. 그렇기 때문에 이 철 때문에 우리의 피는 붉은 빛을 띠는 것이고. 그래서 헤모글로빈 단백질 1학기 때 봤겠지만 단백질의 3차 구조, 4차 구조를 할 때 이 헤모글로빈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4개의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소단위체 자체만으로는 기능을 못하고 4개, 사실은 2개의 알파 소단위체와 2개의 베타 소단위체가 어우러져서 전체로 4개가 하나의 덩어리인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근육에서도 헤모글로빈과 구조도 너무 똑같고 비슷하고 하는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것은 근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친구는 솔로로 이 4개의 소단위체로 되어 있지 않고 솔로로 하나의 폴리펩티드가 산소를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미오글로빈이 이렇게 생겼다가 미오글로빈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조금씩 변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진화적으로. 미오글로빈 유전자가 조금 돌연변이를 이뤄서 조금 이상한 걸 만들어내고 해서 헤모글로빈을 2가지 종류의 다른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서 4개가 같이 합쳐서 합체를 이뤄서 산소를 운반하게 된 이런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데 어쨌든 각 소단위체마다 독립적으로 산소를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운반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산소를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요게 힘의 화학 구조입니다. 이 힘의 화학 구조의 정중앙에 보면 철분이 집게처럼 끼어 들어가 있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A를 써도 안 써도 있고 퀼레이션이라고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스 언어로 집게발이라는 뜻인데 꼭 집어가지고서 부착을 이렇게 꼭 고정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킬레이트 시킨다는 킬레이트 또는 그 명사형이 킬레이션인데 이게 이제 철분이 중앙에 힘의 정중앙에 이렇게 킬레이트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구조 때문에 이 철분이 중앙에 있는 철분이 이제 킬레이트가 된 다음에 산소와
산소와 이렇게 결합을 해야만 그러면 이제 히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히모글로빈 자체 단백질 자체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산소 운반을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이 구조가 제대로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 준비됐냐 하고 이제 이 힘이라고 하는 요 네 개의 화학 기가 중간에 부착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따로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서 헤모글로빈이 완성이 되면 거기다 갖다 딱 부착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 힘 빠진 헤모글로빈은 정말로 우스운 비유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힘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이 산소 운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요 힘에 붙어 있는 힘에 킬레이션 돼 있는 철 분자 때문에 철 이온 때문에 그 철이 산소를 운반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정이 되는 그 기전이 혹시 궁금하다면 생화학 책을 아무데나 생화학 교과서를 찾아보시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킬레이션이 산소가 철분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헤모글로빈이 렉 히모글로빈 이미 우리가 식물 파트에서 한번 봤잖아요. 뿌리옥 박테리아와 공생을 할 때 렉 히모글로빈에 관해서 렉 히모글로빈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름 자체가 짜증. 히모글로빈인데 이 렉은 다리가 아니라 레듐이라는 그 콩과 식물을 레듐이라고 학명으로 부르고 레듐에 있는 히모글로빈이라고 해서 렉 히모글로빈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구조적으로 헤모글로빈과 거의 차이가 없는 동일한 그런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분을 가지고 산소와 결합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뿌리옥을 콩과 식물의 뿌리옥을 잘라보면 우리의 피처럼 시뻘겋게 보이는 이유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산소 운반을 하는데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산소를 멀리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우리 조직에다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일을 하는데 이 렉 히모글로빈은 이 질소 고정을 해주는 세균님들께서 산소를 매우 극혐하시거든. 그래서 산소가 주위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알아서 치워 주려고 그들이 분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산소를 전부 찝어다가 그쪽 뿌리옥 박테리아 쪽으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렉 히모글로빈의 역할이고 헤모사이아닌은 반면에 저쪽 조개류, 갑각류 같은 그런 연체동물들이 이제 그들 피는 그 우리 프레디터 영화에서 봤을 때 걔네들은 외계인은 총 맞으면 파란 피가 초록색 피가 픽픽 나오잖아요. 빨간 피가 안 나오고. 그 이제 헤모사이아닌을 얼핏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들의 피는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 푸른색 피가 나죠. 왜? 좀 이따 보겠지만 이들은 구리가 킬레이트 하는 그룹으로 들어가서 구리와 산소가 결합을 하면 파란색을 띠잖아요. 빨간색 대신. 그 다음에 엽록소는 갑자기 여기 왜 튀어나와? 자, 봅시다. 여기 좀 히모사이아닌이 구리와 결합을 했을 때 그래서 피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연체동물을 보여준 것이고 요 그림은 요 뿌리혹, 렉 히모글로빈이 있는 뿌리혹이 정말로 빨간색을 보이는 요것이고 자,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광합성을 하는데 열일을 하는 엽록소, 빛을 받아들이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엽록소의 화학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엽록소의 화학 구조가 힘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면 이쪽 부분이 힘하고 똑같아요. 딱 한 가지 틀린 점은 힘 대신에 힘은 여기에 아이언이 철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철 대신에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것. 그거 하나는 말고는 화학적으로 100%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철분을 다루면 얘도 아마 빛 받아들이는 대신 산소와 결합을 할걸? 근데 이 친구는
식물 쪽에서 이렇게 자기 갈 길을 나는 내 갈 길 갈게 하면서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달고서는 산소 대신에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 덕택에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되는. 그다음에 이 꼬리 부분은 이제 왜 힘은 여기 꼬리 부분이 없는데 얘는 꼬리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꼬리는 이 엽록소가 어디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막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막에 부착되기 위해서는 이 꼬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소수성 꼬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에 삽입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이건 뭐 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를 세포질에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있어도 되는 그런 얘기.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왜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엽록소를 구조를 꺼내가지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더 짜증나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근본 요지는 원래 있는 거를 원래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 물질이고 뭐든지 간을 서로 각자가 진화라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하나를 갖추서 가지고서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는 얘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비슷한 하나의 기본적인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자동차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제네시스도 만들었다가 무슨 뭐 어떤 쪽에서는 무슨 뭐 이상한 픽업 트럭도 만들었다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거 1학기 때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몰라. 킬레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번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킬레이션이라는 건 아까 지금 힘이 철분을 중간에 딱 끼워 넣어가지고서 그 덕택에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많은 단백질들이 그런 식으로 단백질 자체가 어떤 구조적인 요건을 충족을 해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이온을 킬레이트 시켜가지고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나온 혈액 정화요법이라고 이제 어떤 특별한 병원에서 종합병원 같은 데서 이런 건 이제 거의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뭐 취급도 안 하지만 일반 병원에 가면 아직도 이런 거 가지고서 혈관 청소 한번 하시죠 하고 5, 60만 원만 내세요 하고 싸게 해준다고 5, 60만 원만 내라 그러고서 혈액을 이런 식으로 킬레이션 효과로 정화시켜 주겠다는 또 하는 아직도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신문에 이렇게 났던 얘기예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이구나. 벌써 2011년이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오늘 나처럼 피곤하고 무기력증은 없다 내가. 암만 피곤해도. 그러나 뭐 이럴 때는 킬레이션 혈액 정화요법으로 이것을 치료하자라고. 아니 왜 신문에서 이런 광고를 해줘? 광고를. 이런 무슨 얘기냐면은 혈액 안에 혈액을 청소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혈액 안에 무엇을? 중금속을. 우리의 혈액은 중금속으로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킬레이션 요법으로 싹 씻어내주면 갑자기 피가 젊은 피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듯이 이런 것은 이제 약간의 팩트와 약간의 공포 마케팅과 뭐 그다음에 조금 과장을 엮어 가지고서 돈을 벌게 해주는 똑같은 방식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중금속하고 중금속 맞아요. 중금속을 가지고 중금속을 킬레이션 요법으로 치료를 해요. 어디서? 응급실에서. 누군가가 중금속에 오염이 갑자기 잘못돼서 수은이 이만큼 수은 컵을 잘못해서 무슨 뭐 게토레인 줄 알고 수은을 들이마셨다. 뭐 그러면 응급실을 실려가야지 어떻겠어. 그랬을 때 응급실에서 하는 요법이 바로 이런 킬레이션 요법으로 혈액을 씻어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사용되는 물질이 EDTA라고 하는 매우 싸구려 화학 실험실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엄청난 싼 물질입니다. EDTA,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틱 애시드라고 하는 구조적 간단한 이것은 킬레이트를 시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2가짜리 플러스 2가짜리 금속을 전부 다 킬레이션을 시킬 수 있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중금속은 전부 납이라든가 무슨 카드뮴 같은 게 플러스 2가짜리잖아요. 그래서 혈액에 들어가면은 요 EDTA 용액을 혈액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쫙 하면 이 EDTA가 그 중금속들을 탁탁탁탁 집어가지고서 그걸 배출을 해내니까 씻어내는 거지. 정말. 그래서 그런 킬레이션 요법이 존재해. 그런데 이것을 응용을 해가지고서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혈액을 청춘의 혈액으로 돌려주겠다는 얘기.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응급실에서의 얘기는 지금 중금속을 마셨을 때 얘기지. 근데 우리의 혈액은 중금속이 오염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 중금속이 도대체 얼마나 있다고? 우리의 혈액의 주 성분은 뭐예요? 철분 아니야. 철분, 마그네슘, 칼슘, 걔네들이 다 플러스 몇 가짜리? 2가짜리. 그럼 EDTH면 걔네들도 다 같이 끌려 나와서 쭉 빨려 나간다는 얘기. 그 짓을 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세상에 이런 그 다음에 여기다가 EDTA뿐만 아니라 항산화, 비타민, 뭐 미네랄 뭐 이건 뭐 넣어가지고 온갖 영양소를 같이 넣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젊음을 돌려주겠다라고. 실제로 가까운 사람, 가까운 지인의 가까운 지인이 의사라서 여기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인적으로 항의를 했더니 말이 되냐? 이거 철분을 전부 다 빈혈 일으키려고 이 짓을 하는 거 아니야 결국. 그러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알고 있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 킬레이션 요법 할 때는 일부러 거기다가 철분을 같이 섞어서 같이 넣어준다는 거지. 빠지는 만큼 철분은 보충해주겠다는 무슨 뭐 콩쥐 항아리도 아니고. 자 어쨌든 이게 EDTA의 구조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요 안에다 이렇게 킬레이션이 중금속이란다. 2가짜리 양이온이 중간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EDTA를 정말 여러 가지 용도로 흔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어떤 특별한 이 단백질 절단 효소 같은 것들을 임시적으로 이제 억제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단백질 추출 같은 걸 살 때 세포에서 그럴 땐 EDTA를 쳐가지고서 임시적으로 그런 효소들을 억제시. 왜냐하면 많은 효소들이 그러한 이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일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 그런 용도에 쓰이는 것을 가지고 이런 데다 쓰고. 심지어 뭐 그래가지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전부 다 무슨 고쳐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이제 하는 그런 또 사기가 한때 꽤 흥행했어서 요즘은 이제 신문지에서 찾아보기가 힘든데 한때 2011년도쯤에 신문 기사가 이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은근히 선전해주는 그런 세태. 그때는 정말 꽤 유행을 하던 그런 요법이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럴 정도인데 다른 나보다 훨씬 식견이 높은 사람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조금 톤 다운이 돼서 그러나 아직도 아마 가면은 조금씩 이렇게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며칠 전에 또 한 번 신문에서 또 누군가 나와서 요리 뭐 전문가라는 사람이 효소를 뭐 어쩌고 효소를 먹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래서 아직도 언제 철들래 효소를 네가 어떻게 먹어? 그래서 하는 것처럼 많은 그런 넌센스들이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자, 애매한데? 43분. 한 5분 만에 끝나면 할 수 있겠지요. 자, 적혈구.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이제 고산지 적응 훈련.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 무슨 뭐 남아공항에서 열린다. 할 때 우리는 오스트리아로 선수단을 열흘 전에 보름 전에 파견을 해가지고 멕시코에서 무슨 월드컵이 열린다. 그럼 또 높은데 올려가지고서 적응 훈련을 시키잖아요. 고산지 적응 훈련이 뭐예요 이거? 이거 하면 뭐가 좋아져? 고산지에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월드컵이 경기장이 무슨 뭐 해발 뭐 몇천 미터에 있는 그런 경기장이 열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기 가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헉헉대잖아. 왜? 왜 헉헉대? 거기는 산소가 부족하죠. 근데 고산지 적응 훈련하면은 갑자기
산소가 많아지나? 뭐 하자는 거예요? 고산지 적응 훈련. 고산지 적응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이 그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혈액에서 적혈구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딱 보면 일단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골수라는 것이 일단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이 적혈구는 뭐 수명이 한 열을 살아요. 열흘 정도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다가 수명을 다하면은 비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파괴가 되고, 나머지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들은 재활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혈액 양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라 하는 그 혈액 양을 조절하는 신호는 어디서 오느냐? EPO라고 하는 이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이게 풀네임이 이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단백질인 호르몬인데, 그걸 그냥 EPO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그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은 당연히 호르몬이니까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는 않겠지. 호르몬의 개념 정의상 딴 데서 만들어져 가지고서 긴 거리를 이동을 해 가지고서 딴 데 가서 일을 해야 그게 호르몬 아니에요, 동물에서. 자, 어디서 만들어져? 콩팥에서 만들어져.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골수로 전달이 돼서 골수에 가서 야야야, 엄마가 너 적혈구 좀 더 만들래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알았어 하고 적혈구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 그런데 그 EPO의 활성이 누구에 의해서 조절이 돼? 자, 항상 생물학에서 뾰족한 화살표는 활성을 시키는 것이고 납작한 화살표는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높은 농도의 산소는 EPO의 활성을 억제를 시키고 낮은 농도의 산소는 EPO의 활성을 촉진을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고산지대에 가면 처음에는 막 당황스럽겠지만 고산지대에 가면 산소의 농도가 희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옅어진 산소, 낮아진 산소 농도 때문에 무엇이 활성화가 돼? EPO가 활성이 돼. 그래서 그 활성화된 EPO가 무엇을 더 만들어? 적혈구를 더 만들어요. 적혈구를 더 만들면 뭐가 좋은데? 산소는 부족하더라도 그 산소를 끌어오는 캐리어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우리에게 단위 시간당 가져다 주는 산소의 양은 변함이 없겠지. 그래서 산소는 어차피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지만 그 끌어오는 산소 운반자인 캐리어인 적혈구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보충해 주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산지 적응 훈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해. 조금 고산지 가서 조금 며칠만 있으면 얘가 발동을 해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좋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 EPO라는 호르몬이 그래서 엄청나게 아주 뭐 열일을 하는구나, 각광을 받으니까 좋은 물건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합성할 수 없을까? 있지, 쉬워. 그다지 복잡한 물건 아니야, 만들기 쉬워. 금방 만들어. 그럼 EPO를 알약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 꿀꺽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막 슈퍼맨처럼 저희가 산소의 가용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양이라도. 그럼 산소 가용도가 높아지면 특히 운동선수 중에 누가 제일 큰 이익을 볼까? 마라톤, 육상, 무슨 수영, 사이클, 그거 하는 선수들이 그냥 엄청난 이득을 벌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거? EPO? 금지 약물. 도핑 테스트 할 때 EPO 문제 제일 먼저 봐. 혹시 EPO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도핑 테스트 리스트에, 이 탑 오브 더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게 EPO입니다. 그만큼 이거 하니까 잘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악용을 하는 선수들 사례가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내가지고서 막 금메달을 박탈해버리고 그런 케이스도 많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괜히 말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았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적혈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이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는 거죠. 산소 농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가 많은데 굳이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닫아. 산소가 부족해지면 우리가
적혈구를 늘리게 되는 그런 기전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악용해서 일부 운동선수들이 이것을 투여해서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서, 대표적으로 이 둘 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한때 정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이었었는데, 철인 3종 경기의 스타이고, 랜스 암스트롱은 좀 알지도 모르겠다. 마리언 존스, 이 친구도 정말 이 미국 육상계에 마치 김연아 같은 존재였었는데, 이 둘 다 전부 EPO 남용으로 나중에 불명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불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멀쩡한 사람이 EPO를 이렇게 남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작용을, 그래서 사실 심각해.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길까? 적혈구가 훨씬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혈관이 엄청나게 지옥 처리돼 버릴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적혈구로 그득 차서 너무 혼잡하게 돼버리면 이제 혈관이 막혀버리고 좁아지고 막 해서 이러면 이런 여러 가지 순환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 자, 대충.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혈액응고 반응을 계속해서 나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